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글로벌 매너 여정을 함께할 박영실입니다. 여러분은 글로벌 매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글로벌 매너는 다른 문화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좋은 글로벌 매너는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럼 여러분은 글로벌 매너가 어떻게 좋은 편이신가요? 문화의 상대주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글로벌 매너의 첫 단추를 잘 꿰는 편입니다. 글로벌 사회에서는요, 외국어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요. 그 나라의 문화나 사람들의 관습, 생각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그들과 쉽게 통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 이러한 태도는 정말 필수적인데요. 글로벌 매너는요, 총 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이문화를 비롯해서 해외 출장 매너, 글로벌 에티켓, 글로벌 선물 매너, 그리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글로벌 매너 1강인 글로벌 이문화의 이해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면요, 국가별의 그 독특한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에 대한 아무런 사전 공부 없이 우리나라에서 하던 그대로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셨다가는 위험합니다. 그 생각으로 해외에 나가면은 큰 코 다치기 마련인데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로 파견된 어느 기업의 주재원이 있었습니다. 현지인을 꾸중해서 머리를 한두 번 쥐어 박았다는 그런 이유로 토막 살해된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그 베트남에 진출한 한 중소기업 사장은요, 현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이. 그런데 이것이 베트남어로 여보세요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국식 어이. 보통 지나가는 사람 어이 하면 기분 좋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말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내주었다가 베트남 감옥에 갇힌 외국인 1호가 되기도 했지요. 이처럼 문화나 에티켓과 그리고 매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전이를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문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그 비즈니스와 산업은요, 점점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고요.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는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죠. 이름하여 세계화라는 그런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화는 지나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냉전 체제를 바로 대체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고 익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요,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인식의 폭을 넓혀준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문화에 뿌리를 둔 매너와 에티켓을 배워서 그 사회생활 문화에 걸맞게 하는 그런 매너의 실행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 국가에는요, 그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지요. 그렇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사교생활에 있어서도요, 각자가 따라야 할 행동 기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행동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존중되어 온 매너와 에티켓이라는 거죠. 문화나 그 민족마다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 기준에 맞게 새로 생겼다가 소멸되고 생겼다가 소멸되고를 반복하면서 계속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지구촌이 되었죠. 세계는 이제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예절과 문화를요, 소중하게 간직하면서도 글로벌 매너를 이해하고 몸으로 익히는 그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 속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죠. 정말 신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의 글로벌 이문화 지수가 높아진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계인과 함께 문화를 나누고 세계 속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데도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요, 공통된 문화도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문화이든지 간에 상대를 배려하고요, 인간관계를 쌓는데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렇죠,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이문화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글로벌리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글로벌리티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다니엘화된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요, 글로벌리티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했던 그런 경우가 언제세요? 아마도 해외 친구들과 웹캠이나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때, 그리고 사진을 서로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세계를요, 흔히 지구촌이라고 하죠. 이러한 지구촌 현상은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타났습니다. 서구의 경제 성장을 촉진해서 공산주의의 확대를 저지하고자 했던 그 미국의 원조 계획 아실 겁니다. 마샬 플랜이 있죠. 바로 거기에서 세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련 동구 공산권이 붕괴한 이래 본격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된 세계화는, 그렇죠, 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는데요. 지식, 정보사회를 기반으로 경제, 정치, 문화, 노동 등 여러 분야에서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지금의 시대는 문화의 시대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세계 각국의 문화 교류가 정말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도요, 1990년대 말 한번 볼까요? 한국 대중문화와 특정 스타의 인기가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동남아 등지로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한류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러한 한류의 인기는요, TV 드라마, 대중음악을 필두로 해서 각종 오락 TV 프로그램과 인기 연예인에게까지 미쳤죠. 그리고 현재는 미국이나 중남미, 중동,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한류 팬이 형성되었습니다. 최근 이전의 그 한류 이외에도요, 가수 싸이, 강남 스타일 다 아시잖아요. 미국 빌보드 차트 2위, 영국 차트 1위, 유튜브 조회 건수 아마 8억 건을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미국 시사 주간지 그 타임에 올해의 인물의 후보 선정된 거,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기덕 감독이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 수상한 거 아시잖아요. 바로 이런 것만 봐도 한국 문화 콘텐츠가요, 세계 각국에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과가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식, 정보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발전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죠. 그럼 코스모폴리탄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편견 없는 섞임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세계주의라는 것이죠. 이 단어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 철학적 개념을 보면 바로 편견 없는 그런 섞임의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0년, 30년 후의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과는 정말 엄청나게 다른 세상일 겁니다. 어쩌면은 국경이라는 개념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루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요. 16개의 직업을 가지고 전 세계의 15,000명 정도의 친구들과 매일매일 네트워킹하는 우리의 미래를 말이죠. 참 설레는 상상이 아닐 수가 없죠. 브라질, 인도, 아프리카, 스웨덴, 그리고 미국 친구들과 같이 공감하고 토론하면서 서로 롤 모델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나누고 세계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헤쳐나가고 성취하는 그런 우리의 미래가 현실이 되는 상상.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상상이 이루어지려면은요, 마음속에서 이문화에 대한 경계와 편견이 없는 섞임,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그럴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하실 수 있도록 본 글로벌 매너 과정을 통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국제화 지수를 측정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어떠셨습니까? 쉬우셨나요? 아니면 조금 헷갈리셨나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입니다. 타인에게 국제화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요, 본인이 얼마나 완전하게 국제화 개념을 소화해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문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이 한 나라의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를 무대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의 질을 세계의 수준으로 평준화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제화를 강조하게 되면요,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가의 힘이나 문화를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최근에 그 달러화, 엔화, 파운드화, 그것을 비교한 원화 환율이 얼마인지를 안다입니다. 요즘 같은 그 첨단화 시대에는요, 실시간 환율 계산기 같은 앱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환율 치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계의 환율 흐름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외국의 그 정기 간행물이나 각종 외국어 자료를 찾아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느냐입니다. 생생한 정보, 외국어 원어에서 느끼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나 실체를 접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공부는요,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 다들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그 비자가 무엇이고 워싱턴과 워싱턴 DC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비자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방문국의 입국 허가 증명서입니다. 그럼 워싱턴은 어딜까요? 네, 미 서부주 수도는 바로 시애틀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더 알고 있는 워싱턴 DC는요? 바로 그렇죠. 미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섯 번째로 이어져 보면 버스나 지하철에서 외국인이 앉은 좌석이 옆자리가 비어있을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스스럼 없이 어떻게 앉으세요? 다른 문화에 대한 이질감이 없을 경우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보통은 슬금슬금 피하거나 괜히 좀 어색해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크로스컬처,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볼드레스인데요. 이 차이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부터 가볼게요. 지구화, 세계화, 국경 자체의 한계나 차이를 뛰어넘는 국제화보다는 다소 발전적이고 상위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로컬라이제이션은 뭘까요? 현지화입니다.
외국으로 기업이 진출할 경우에 대상 국가의 문화나 가치관, 사회 관습 이러한 것들을 슬기롭게 조화시켜서 거부감을 주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회사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토착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크로스 컬처는 뭘까요? 다른 문화, 이문화, 서로 다른 나라 간에 느끼는 국민 간의 정서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보드레스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국경이 없다는 말이죠. 나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제화, 세계화는요. 어느 지역, 어느 국민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그런 현지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의 슬기로운 적응을 통해서 국경을 없애는 하나의 과정이지요. 용어와 개념의 확고한 정립은요, 국제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EU, APEC, 나프타, 그리고 아세안에 대해서 비교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EU, 그렇죠. 유럽연합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급진적 발전에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 국가들이요, 독자적인 산업 주도권을 형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나프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북미자 유협정입니다. 북미 자유협정입니다. EU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협정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APEC은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럼 아세안은 뭘까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알펙에 대한 결성 단체를 의미합니다. 위의 기관들은 그 블록 경제를 대표하는 용어들인데요. 이러한 경제 용어는 곧 생활화된 그런 국제 용어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세계 경제, 국제 시장의 동향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국제화 마인드가 얼마나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요소인 것이죠. 8번째입니다. 엘리베이터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가볍게 웃으며 인사한다. 미소와 인사는요, 한 나라 국민들이 평가받는 가장 손쉽고도 중요한 매너죠. 9번째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특성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말의 독창적인 문화와 전통적인 관습, 생활 특성을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고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는 거.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10번째인데요. 스탠딩 파티에서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하면서 외국인과 어울릴 수 있다. 이것은요, 국제적 가치 기준과 상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제화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스탠딩 파티에서 한 자리에 붙박이처럼 서 있고 누가 나한테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리는데요. 그것은 글로벌 매너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시티즌의 자격 요건을 한번 볼게요.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뜻있는 인간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해서 토탈 3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카테고리의 교집합이 크면 클수록 국제인에 가까워지는 거죠. 이러한 체크리스트가요, 절대적으로 개인의 국제화 수준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이 국제화 지수, 이 항목들로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개인별로 자신이 강화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인지를 계획하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각 단계에 대한 내용을 굿모닝 맨하탄의 그 간단한 예와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문화 차이의 부정입니다. 그 순수한 자민족 중심주의의 단계로서 다른 문화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문화 차이의 존재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사이로부터 바리케이트를 친 상태로 고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화 차이에 대한 방어입니다. 문화 차이에 대한 방어. 다른 문화와의 차이로 인한 충격으로 문화 수용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화 차이의 최소화입니다.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하지 않는 그 보다 우위적인 단계에 있는 건데요. 그러나 문화 차이에서 다른 문화와 관련된 비슷한 부분, 그런 부분만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문화 차이의 수용입니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고요.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문화 차이의 적응 단계입니다. 문화적 차이의 개념이 성립되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권에 적응을 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문화적 차이가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문화 차이 적응 과정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된 관심을 쏟는 거죠. 여섯 번째입니다. 문화 차이의 통합입니다. 바로 이 문화적 한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전혀 공통점이 없는 문화라고 하더라도 통합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단계죠. 국제화된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독특한 문화가 만나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산물을 창조하고 또한 그들 문화 각각의 특성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세상, 바로 21세기 바람직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도 동시에 로컬라이제이션이 되는 그런 지름길이죠. 이 문화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첩경은요, 바로 그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제너럴라이제이션, 일반화죠. 그 차이, 그러니까 고정관념과 일반화의 차이를 알고 다가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 그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좀 부정적인 말이죠. 우리가 한 가지를 보고 그것을 전체 그룹에 적용시킬 때 생기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형수술한 한국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성형수술을 하더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어떤 책에서 사회 악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SNS,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한 동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같은 포즈를 취한 두 장의 사진을 본 겁니다. 왼쪽 사진은 단정한 머리에 하얀 가운과 청진기, 누가 봐도 전문 의사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사진은요, 웃옷을 벗고 온 몸에 문신이 가득한 갱스터의 모습입니다. 사진 속 주인공은 사실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 차림의 사람에게는 무척 호감을 갖는 반면에 갱스터의 모습을 한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좀 전문 지식이 없을 것 같아 라고 반감을 갖는 거죠. 바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순간적으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이처럼 피부색이나 문화, 사회적 지위, 겉모습 이런 것 등으로 상대를 판단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이 선입견은요, 국제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걸림돌을 먼저 치우는 작업이 필수겠죠.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길거리에서 영어 쓰는 백인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보통 Where are you from? 이 아니라 Are you American? 이라고 흔히 묻는 경우가 있지요. 영어는 영국 언어고 미국은요, 인디언이 조상인 전형적인 다민족 국가임에도 말이죠. 사실 현재 미국 그 3억 정도의 인구 중에서 아시아계가 1억 명이 훌쩍 넘습니다. 남미, 히스패닉, 그리고 아프리카계가 1억 명이 또한 훌쩍 넘습니다. 나라에 대한 틀에 박힌 선입견,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부터 글로벌 이문화의 이해는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 전 그 지인이 보내준 글을 보고요. 문화권마다 갖고 있는 그 다양한 선입견들이 참 얼마나 많은가 새삼 제가 느꼈는데요.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지도 중에 프랑스인들이 생각하는 유럽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그 프랑스는 과대평가되었다. 독일은 제국주의자들이다. 이탈리아는 표절하는 사람들이다. 네덜란드는 속물들이다. 터키는 터키인들에게 빌려준 동부 그리스다. 라는 그러한 선입견들이 그려져 있는 것만 봐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화란 바로 이 스테레오타입과는 반대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다수를 보고 그것에서 결론을 그려내는 건데요. 일반화는요. 이문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스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문화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 즉 스테레오타입은 문화 차이의 통합, 단계, 바로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는 이런 그 제너럴라이징, 일반화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 차이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태학적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의 그런 차이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요, 정착해 살면서 서로 힘을 합해서 모내기를 하거나 추수를 해야 할 상황이 많아졌죠. 그래서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할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집단주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그 부족한 자원을 얻어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직성이 큰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반대로 인구는 적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경쟁이 적어서 유연성이 큰 문화가 발달을 했죠. 그러면서 구속적 특성보다는 방종적 특성을 더 많이 지니게 되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요, 규범을 중요시하는 것은 구속적 특성과 연계가 되고요. 개인주의 문화에서 규범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은 방종적 특성과 연계가 됩니다. 따라서 대체로 집단주의 문화일수록 경직성, 구속성이 높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개인주의 문화일수록 유연성 그리고 방종성이 그런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은요, 경직성이 높은 집단주의 문화로 내집단 규범의 힘이 무척 강합니다. 또한 약자에 동정하는 여성적 문화이면서도 낯선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불확실성, 회피 성향입니다. 그리고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고요. 큰 권력거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한국에 비해서는 개인주의적이면서 권력거리가 작은 쪽으로 물론 이동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 상대적인 위치는요, 권력거리가 큰 집단주의 문화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개인주의 문화는요, 개인의 목표를 집단의 목표보다 앞에 놓는 문화를 말합니다. 집단주의 문화는 반대로 그 집단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보다 앞에 놓는 문화를 말하고요. 문화를 구분하는 가장 그 대표적 차원인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는요, 흔히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대명사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다양한 국가들 간의 문화 차이 중에서 가장 큰 획을 긋는 것이 바로 이 차원이기 때문이죠. 그 두 문화권 간의 그 차이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상황의 힘을 강하게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집단주의 문화가요, 그 개인주의 문화보다 맥락 또는 그 상황의 힘을 더 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물을 지각하거나 그 사람들의 행동을 그 판단할 때 보면은요, 그 외부의 압력 탓을 돌리는 경향이 무척 강합니다.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은요, 그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그 저맥락 의사소통에 익숙한 반면에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요, 고맥락 의사소통에 익숙합니다. 그 저맥락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그 표현된 내용 이면의 맥락 속에 그 숨은 뜻이 거의 없는 그런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그럼 고맥락 의사소통이라는 건 뭘까요? 겉으로 표현된 그 내용 이면에 숨은 뜻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 의사소통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버이날 그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부모님이라면 아무 선물 필요 없고 너희가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라고 대답 들으실 수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서운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그 말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 이면에는 선물을 받고 싶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이처럼 그 집단주의 문화에서는요, 윗사람이 체면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아랫사람이 눈치로 그 맥락 안에 숨은 뜻을 잘 파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단주의 문화권의 커뮤니케이션은요, 되게 이중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중적 그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높은 사람의 그 의중이나 높은 기관의 내막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죠. 또한 선물인지 뇌물인지 모호한 상태가 빚어지면서 국가 투명성 지수가 낮아지기도 하고 말이죠. 세 번째, 권력거리가 큰 문화와 작은 문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력거리는요, 지위가 낮은 사람의 입장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누리는 권리를 얼마나 당연시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양반집에 사는 그 종은요, 주인이 누리는 것을 당연시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투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수직적 위계 관계와 지배적 권위주의가 클수록 권력거리가 큰 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는요, 수평적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SNS로 누구나 평등하게 소통하는 상황은 그렇죠. 완전한 수평 문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권력거리가 작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요, 그 근접하기도 어려웠던 유명한 스타나 높은 권력자와도 이제는 쉽게 관계를 맺고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SNS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간의 상대적 차이는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세계가 전반적으로 수평 문화로 이동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문화는 그 다른 문화보다 더 수평적입니다. 또한 같은 문화권 안에서 그 세대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혹은 직장이나 직업에 따라서 권력 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9세대는 신세대보다 직장에서 상하 구별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합니다.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그런 공무원이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예술가보다는 조금 더 큰 권력거리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고요, 이에 잘 대처할 수 있을 때 행복한 소통으로 향하는 그런 지름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입니다. 남성적 문화는요, 승자와 동일시하며 성취를 중요시하는 반면에 여성적 문화는요, 약자에 동정하면서 그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원의 명칭은요, 자기주장성 차원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헤르츠 후프슈테트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의 문화 차원 중에서 남녀자가 나타난 유일한 차원이었기 때문에 남성성, 여성성이란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성적 문화와 여성적 문화의 차이는요, 갈등 해결 방식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할 때요, 남성적 문화는 힘에 의존하려고 하고요, 여성적 문화는 타협하려 한다는 그런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모두 남성적 국가였고요. 포클랜드 섬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일으켰던 영국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미국과 아랍 국가들도요, 남성적 문화를 그런 지닌 국가들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은요,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는 그런 해석이 힘을 좀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반면에 올랜도 섬을 사이에 두고 갈등을 빚다가 그 섬을 공동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협의점을 찾았던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이런 국가는요, 여성적 문화를 지닌 국가들입니다. 또한 그 자국 GNP의 총 규모에 관계없이 남성적 국가들은요, 군 비지출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여성적 국가들은 해외 원조 비율이 높다는 사실도 이들 문화권의 특성을 잘 알려줍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여성적 국가가 남성적 국가와 협상을 할 때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저쪽이 양보하겠지라고 기대하지만 남성적 국가에서는 이번에도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통한 갈등 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번째입니다. 불확실성 회피 문화와 수용 문화입니다. 불확실성 회피 문화는요, 규칙이 많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는 문화인 반면에 불확실성 수용 문화는요, 규칙이 적고요, 낯선 것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문화입니다. 한국에서 그 집단주의 문화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내 집단 편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우대할 뿐 아니라 그 낯선 사람은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좀 위험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서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죠. 문화 차원 중에서 권력거리와 불확실성 회피 차원을 그 하나의 평면에 그려보면은요, 그 조직 문화의 유형이 나타나는데요. 권력거리는 그 조직에서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요.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요, 조직의 규칙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같은 나라 안에서도요,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조직 문화가 달리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성향은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가족 모델 조직에서는요, 권력자에게 해결책을 묻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기계 모델 조직에서는요, 규칙을 찾아보면서 그 안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6번째는요, 구속 문화와 방종 문화입니다. 구속 문화는요, 규범이 많고 경쟁적인 문화입니다. 최근 연구 한 분석에서는 경직성이 높은 문화에 해당합니다. 그 반대를 한번 볼까요? 방종 문화입니다. 자유로운 즐김을 허용하는 문화입니다. 이완성이 높은 문화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은요, 경직성이 높은 구속적인 문화로 분류가 됩니다. 자원이 적고 치열하게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환경이 경직성 높은 문화를 낳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차원은요, 그 잘 살률과 정적 관계를 보이고 행복감과는 부적 관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문화 차이의 미래입니다. 문화 간의 차이는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소통 도구의 발달로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의미 공유가 그 실시간으로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대체로 문화 간의 차이도 점점 줄어들어서 수렴할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지역적, 기후적 특성의 차이는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나라 간의 경제적 차이와 역사적 차이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차이가 쉽게 수렴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인류 전체가 발전해가는 방향은요, 어느 정도 일치하더라도요, 그리고 문화 간의 차이가 약간은 줄어들지라도 문화 간 차이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개인차가 없어지지 않는 것과 유사한 거죠. 아무리 공통의 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공통된 발전 과정을 겪는다고 해도 문화 간의 특성 차이는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차든 세대차든 문화차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때요, 그들 간의 소통이 더욱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행복한 소통의 핵심은요, 바로 차이의 이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바탕으로 나라마다 다른 글로벌 매너도 참 많은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기초적인 단위의 공동사회든 국가든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저마다 다른 풍습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에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우스워 보이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폴리네시아인들은요, 손님에게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코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비벼댑니다. 우리에게는 그 관습이 조금 이상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요, 서양 사람들의 악수하는 습관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또 뉴기니의 파푸아족은요, 코에 뼈로 만든 장식을 박아놓고 그것을 대단히 아름답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좀 징그럽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 서양 사람들의 양복에 달려있는 소매 단추가 정말 불필요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요, 그 풍습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터부가 있습니다. 알제리의 그 회교도나 회교 국가에서는요, 여성은 눈 아래 부분을 베일로 가리지 않고 공중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터부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요, 남성이 실내에서 모자를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어느 나라에서나 그 공동사회의 습관을 지키지 않고요, 터부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것은 원시적인 사회가 문화적인 사회보다 더 심한 것이 일반적으로는 보통입니다. 최근 그 피지 섬의 생태를요, 조사한 한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에 의하면 선반 위의 물건을 그 손을 올려 가져갔다고 해서 한 남자가 자신의 동료를 죽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참 무섭죠. 끔찍한 일인데요. 이것은 그 남의 머리 위로 손을 올릴 때는 사전에 상대편에게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바로 그곳 원주민의 법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법도를 어겼기 때문이죠. 그들 사회에서는요, 상대편 머리 위로 손을 올린다는 것은 적의를 품고 무기를 잡으려는 동작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금해야 되고요. 이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지 적응 능력의 결여가요, 국제인이 되는데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5번째입니다. 이제 클로징, 마무리이죠. 정리를 슬슬 좀 해봐야 하는데요. 세상이요, 여러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정말 그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글로벌 시티즌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계 문화에 대해서 3가지가 중요한데요. 바로 knowing, 알입니다. 아는 것. 그리고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인티그레이팅, 통합, 이 3가지가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차근차근한 인식을 통해 일각을 이해하셨으면 이제 더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본 1강에서 핵심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그 세계인으로서 이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본 1강에서요, 다른 내용을 가슴으로 새기고 머리로 이해하면서 세계와 우리의 문화를 잘 접목하고 융화시키면 더 크고 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자, 그럼 1강을 마무리하고요, 제2강 해외 출장 매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